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9세의 전업주부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 회사원이에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지만 아들은 취직해서 지방에 나가 있어서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입니다. 시아버지의 지병이 악화하여 남편이 최대한 간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시댁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로부터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곳에 살고 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데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예요. 시어머니는 배려심이 많으신 분인데 좋은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예전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우 의존적이고 아들인 남편을 사랑하고 사실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방해되지만 아들이 싫어할까봐 제 앞에선 말하지 않아요. 이제껏 가장 놀랐던 것은 시어머니가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를 가져온 것이에요. 하트가 크게 그려져 있었고 남편의 이름이 자수로 새겨져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일도 안 하면서 집안일도 소홀히 하는 배려심 없는 며느리는 버리고 엄마랑 함께 살자. 라고도 말한 적이 있다네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간섭이 싫고 자꾸 고맙다고 말하는 걸 강요하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 말라고 역정을 낸 후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아마도 아들한테 미움받긴 싫으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귀찮은 존재예요. 얼마 전에는 친구의 친구가 준 건데 이거 다 가져. 라며 채소를 한 무더기 가져다 주셨어요. 자세히 보니 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부드럽게 거절하려고 해도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친구의 친구가 신경 써서 준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친구의 친구이고 시어머니의 친구가 아니라면 그렇게 얼굴에 먹칠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또 이거 나중에 저녁 먹을 때 먹어. 갑자기 찌개인지 국인지 잘 모르겠는 음식을 가져와서 한번 국물만 살짝 맛봤는데 무진장 맛없었어요. 일부러 맛없게 만든 건지 아니면 만들었더니 맛없어서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 짜증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혼자 외로우시겠지 하는 생각에 조용히 지내왔는데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특히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음식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 골치 아파. 당신이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정말이야? 나는 당연히 먼저 연락하고 집에 오는 줄 알았어. 라며 놀라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평소에는 전화가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아봤어요. 며느라, 오늘 카레 만들 건데 집에 몇 시에 돌아와? 갖다 줄 테니까 알려줘.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어제 제가 한 말을 시어머니께 전한 게 틀림없었어요. 저는 절대 음식을 확인하고 배달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연락 없이 오지 말아달라는 것과 음식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죠. 아마도 남편이 빙빙 둘러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저도 빙빙 둘러서 오늘은 모임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몇 시에 집에 올지 모르겠다. 어제 남은 음식도 있으니 굳이 안 가져다 줘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럼 현관 앞에 두고 갈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게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는 국그릇에 담긴 카레가 놓여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국그릇에 담긴 채로 그대로 놓여 있어서 위생 상태도 걱정되고 도저히 손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집에 돌아오면
있는 그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귀가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뭐? 나 어제 얘기 아직 못했는데? 이번 주말에 말하려고 했었어. 당연히 남편이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아했어요. 그럼 내일 집 앞 마트에서 행사한다는데 같이 가볼래?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함께 장보러 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저희는 20만 원 이상 구매해서 영화 예매권을 행사 상품으로 받았어요. 영화표 주말에 쓸 수 있는 거네. 이번 주에 보러 가자. 그리고 주말이 돼서 영화관에 갔을 때 또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었는데 이 영화가 재밌다고 들어서 예매했다고 하셨어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 혹시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제 폰을 만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폰을 손에 계속 쥐고 있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뭔가 수상한 것 같지 않냐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안방 청소를 하는데 침대 구석에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 처음 보는 멀티탭이 꽂혀 있었어요. 그곳에 콘센트가 있는 건 알았지만 안방에서 콘센트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관심을 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쓰지도 않는 콘센트에 처음 보는 멀티탭이라니. 저와 남편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뭐지? 그리고 남편이 멀티탭을 뽑았어요. 뽑은 멀티탭을 유심히 쳐다보던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몰라 함께 인상을 쓰며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멀티탭을 내려놓고선 저에게 방에서 나가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안방을 나와 거실로 가자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저거 도청기 같은데? 자세히 보면 좀 생긴 게 이상해. 뭐? 도청기라고? 남편은 다시 가서 자세히 좀 보라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멀티탭처럼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TV에서 도청장치에 관한 뉴스가 나왔을 때 멀티탭 모양으로 많이 속인다는 걸 보긴 했어요. 만약 진짜 도청기라면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왔었다는 걸 의미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왜? 여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쁨과 두려움에 소름 끼치고 있을 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이거 아들 입을 스웨터야. 요즘 많이 춥지? 이거 두껍게 짰으니까 추울 때 입어. 웃으면서 남편에게 스웨터를 건네줬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감기 걸렸을 땐 저번에 준 유자차가 좋아.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대청소를 하고 있고 대청소가 다 끝나면 방문을 흰색 페인트로 칠할 생각인데 페인트가 마르고 냄새가 빠지는데 반나절 정도 걸려서 오늘 밤은 둘이서 밖에서 잘 예정이라고 말하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그 후 남편과 이야기해보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에게 속삭이며 물었지만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로 경찰 부르면 친척들 보기 민망하잖아. 이걸 왜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도청기를 설치한 게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목적으로 달았는지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최근 시어머니가 집에서 대화 나눈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까 남편이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일단은 시어머니가 제일 의심돼서 확신하기 위해 추궁을 하든 경찰을 부르든 어떻게든 증거부터 확보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남편이 뭔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하며 멀티탭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작은 방으로 가져가서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 다음 신문지를 가져와 덮고 선풍기를 틀었어요. 저는 뭐 하는 거지 싶어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신문지를 덮고 거기에 바람을 쐬면 도청기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겠지. 그러면 분명 고장났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회수해 가거나 다른 걸로 바꾸던가. 아무튼 다시 와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며칠 동안 가만히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범인인 거지. 만약 엄마가 정말 범인이라면 무슨 핑계로든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안 볼 때 안방에 들어가려고 할 거야. 그러면 그때 현장을 잡으면 되는 거고. 남편의 계획대로 며칠 지켜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바로 사건이 발생했어요. 좀 전에 시어머니한테 밖에서 잘 거라고 말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페인트 칠을 일단 중지하고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정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안방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 순간에 전등을 켰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이럴 수가. 너희 왜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못 볼 걸 본 듯 굳으셨어요. 오늘 집에 있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도청기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고장난 것처럼 꾸며놨는데 어머님이 오셨네요? 시어머니는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를 놓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는 현관 열쇠를 뺐었어요. 이 열쇠 어디서 났어요? 아무도 열쇠 준 적 없을 텐데요? 남편이 말해 시어머니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안 볼 때 안방에 들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열쇠 따고 들어오셔서 도청기 설치한 거였어요? 도청기라니? 무슨 말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계속 시치미를 떼시길래 저는 도청기를 가져왔어요. 이 위에 신문지를 덮고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분명히 고장난 것처럼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고장난 줄 알고 오신 거 맞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이긴 하지만 며느리 괴롭히려고 도청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그런 거예요? 제 약점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면 아드님이 궁금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대화를 다 들으셔서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우연히 마주친 척 길에서 마주친 거잖아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로우셔도 이건 정도가 지나치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말 나온 김에 더 말하는데 음식을 통에 담지 않고 봉지에 넣은 것도 아니고 국그릇에 담아서 바로 바닥에 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위험하고 위생적으로 먹을 수 없어요. 결국 버려야 하는데 아깝잖아요. 썩기 직전에 채소도 버리는 게 반이라 그냥 줘도 싫어요. 지금까지 듣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거나 길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마주치는 건 정말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성가셔. 남편의 한마디가 시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죽고 나서 너는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하면 뭐 가져오지 말라고 싫은 소리만 했잖아. 웬 나는 아빠처럼 안 대해주는 거야. 날 보러는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찾아간 거잖아. 그리고 며느리 말대론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갖다 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어. 그런데 요즘엔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더라. 시어머니는 흐느꼈어요. 결국엔 외아들이 보고 싶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남편이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를 더 소중히 한 건 맞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눈물로 호소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려는 것 같아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돈으로 놀기만 하신 어머님보다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시면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신 아버님을
남편이 당연히 더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항상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남편이 어렸을 때도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고마운 사람은 시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바람을 피우기도 했다고 했고요. 나이가 들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그동안 놀아주던 남자들도 하나둘 떠나가니 이제야 남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인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감사하려고 해도 사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이사 가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엄마가 나이도 있고 걱정되니까 가끔이라도 안부라도 물어봐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사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건 엄마 아냐?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외로웠다고 말했어요. 외롭다고 무단 침입하고 도청기를 설치하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거예요? 친척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인 건 알지만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울먹이던 시어머니는 울음을 멈췄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미안해. 전부 다 사과할게. 그러니 경찰 부르거나 과민 반응하지 마.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의도였어요? 복제키 만든 것도 이상하고 도청장치를 설치할 생각은 왜 한 거예요? 진짜 소름 끼치네요. 두 번 다시는 우리 인생에 끼지 마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질질 끌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마세요. 그런 다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에게는 어디로 가는지 이사 간다는 사실조차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 전에 승진 조건으로 남편에게 다른 지역으로 발령 제의가 왔었는데 이참에 그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100만 원을 계좌이체해주며 이걸로 퉁치는 거야? 알겠지? 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모습에 돈을 받고 모든 걸 다 차단했어요. 남편이 새로 발령받은 곳은 아들 있는 곳 근처라 아들 볼 일이 많아졌어요. 사랑스러웠던 아들은 이제 너무 커버렸어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남편에게 저렇게나 집착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은 만나는 여자에게 청혼할 거라네요. 시어머니를 교훈 삼아 저는 최대한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왕시양이고 30살의 간호사입니다. 남편 김태영은 저보다 2살 연상의 공무원이에요.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사람들이 저에게 의지할 때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만났던 남자친구들에게 용돈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빌려주기도 했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탁받으면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동료 간호사들과의 미팅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진지해 보였어요. 그런 느낌의 남자는 본 적 없었고 첫눈에 호감이 갔어요. 다른 여자들은 너무 진지한 사람은 싫다고 해서 경쟁자가 없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연락처도 교환했어요. 그리고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저였어요. 저희는 3년 동안 교제했어요. 사귀어도 몇 달 만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1년만이라도 잘 만나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3년을 함께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만날 것 같지 않아? 나랑 평생을 함께 해줘. 야경이 좋은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남편은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고
취미는 집에서 독서와 게임하는 거였어요. 밖에는 잘 안 나가는 사람인데 책을 읽다 보니 말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게임 친구는 많은 것 같았고 컴퓨터로 대화하면서 게임을 했어요. 저와 사귀게 되면서 외출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어요. 마땅히 갈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함께 놀러 다닐 때면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시댁은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 같았고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이고 시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자주 뵐 기회도 없었어요. 명절에 인사하러 가는 게 대부분이었죠. 연말연시에는 연락도 주고받고 선물도 드리곤 하지만 저는 야간 근무가 있어서 시간이 잘 맞지 않으니 평소에는 거의 연락드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휴일이 겹치면 바람 쐬러 나들이도 가고 집안일도 각자 분담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3개월 전쯤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감기 걸리겠다 고 말하자 남편은 졸린 눈을 비비며 저를 쳐다봤어요. 소파에서 자는 것도 맥주를 마신 것도 신기한 일이네? 그게 게임 친구들이랑 온라인 술자리를 했어. 너무 재밌다 보니 너무 많이 마셔버렸네. 게임 친구들과 온라인 술자리라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남편이 즐거워하니 개의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실수였어요. 그 이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어느 날 남편의 머리가 변해 있었어요. 지금까지 염색한 걸 한 번도 못 봤었는데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머리 그렇게 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 공무원은 규정이 엄격해서 염색 같은 거 하기 힘들다고 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멋도 좀 부려봐야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잘 어울려? 어때? 나이에 비해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남편은 갑자기 깨달음 같은 걸 얻었나 봐요.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로 따지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제 눈엔 별로였어요.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고 말하지 않고 괜찮네 라고만 말했어요. 그 며칠 후에는 귀를 뚫고 왔어요. 고등학생 유행에 눈을 뜬 건가? 10년은 늦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요새 무슨 일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별일 없어. 라는 말만 하고 남편은 안방으로 갔어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 전 퇴직한 간호사의 빈자리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계속될 무렵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주말에 잠시 안부 인사 겸 집에 좀 갔다 올게. 시아버지가 연로하시니 남편도 걱정이 되겠죠. 제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뭔가 남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 일 틈틈이 문자도 보내며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출근 중에 끔찍한 전화가 왔어요. 시양씨,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라며 동료 간호사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경찰? 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들었어요. 남편분이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오고 있대요. 뭐라고요? 제 남편이요? 남편은 괜찮대요?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말과 우리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오는 중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저는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어요.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실례합니다.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해서요. 라고 말하자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간호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 모습이 뭔가 찝찝했지만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일단 안심되었어요. 간호사가 간단히 설명해 주는데 다리 부상이 심해서 바지를 자르고 이제 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다시 남편을 보았을 땐 이미 남편의 바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 시선이 바지로 향한 걸 본 남편이 고함을 쳤어요. 왕시양? 넌 절대 쳐다보지 마. 뭐? 왜 그래? 나도 간호사인데. 설마 남편은 바지 자르는 게 부끄러운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옷을 정상적으로 벗을 수 없을 때는 옷을 자르는 건 상식이죠. 당장 나가! 저에게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소리쳐도 의사와 간호사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죠. 환자의 말을 일일이 다 듣다 보면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바지가 다 잘린 순간 제 눈에 특별한 게 보였어요. 그게 뭐야?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남편의 허벅지 안쪽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다친 발은 왼발이었고 문신은 오른쪽 다리에 있었어요. 다행히 오른쪽 다리는 괜찮아 보였는데 제 시선은 계속 문신으로 향했어요. 그 문신은 누군가의 이름이었어요. 여자의 이름인 것 같았어요. 이유정. 누구? 남편은 제 말에 기겁하는 듯 했지만 치료가 시작되자 저는 일단 자리를 떠났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혼자 이송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또래의 여성과 함께 이송되어 왔기 때문에 부부나 커플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함께 이송된 여성의 이름을 보니 이유정이었어요. 문신에 새겨진 이름과 일치했죠. 그렇다면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저는 계속 자문했어요. 갈색 머리에 귀를 뚫더니 이제는 문신? 게다가 이름을 새기다니. 좀 소름 끼쳤어요. 마침 그 여자를 치료한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의 허벅지 안쪽에도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이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상간녀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기다니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문득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었던 게 떠올랐어요. 경찰이 처음엔 시댁에 전화했는데 시부모님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제가 일하는 곳을 물어보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아마도 시부모님이 계속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들은 괜찮대? 사고를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드렸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시길래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몸 좀 좋아지셨어요? 몸이 좋아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아버님 몸이 안 좋다고 보살피러 간다고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간댔는데요. 설마 이것도 거짓말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 없었고 아픈 데도 없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건강하시다니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남편의 행선지였어요. 시댁에 간 게 아니라면 그 여자와 있었던 건가?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근무를 마치고 저는 입원한 남편을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소지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자 증거는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 컴퓨터의 기록에서 유람선을 예약한 이메일까지 찾을 수 있었어요. 일정상 유람선 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게 분명했어요. 사고 자체는 산길에서 혼자 미끄러졌다고 했는데 다른 부상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제대로 걷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로서 남편을 걱정해야 하지만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팔아 거짓말을 하고 상간녀와 여행을 가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최근에 했던 이상한 행동들이 외도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동료 간호사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의 짐을 들고 병실로 향했어요. 남편은 머리를 다쳐서 그런지 어제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저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 대화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어요. 일을 마친 후 변호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었어요.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한 집에 있어야 하는 게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서둘러 부동산에 들러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혼자서 이사를 했어요. 집에는 남편의 집만 남은 거죠. 남편이 퇴원하는 날까지만 어떻게든 참자.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이혼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입원해 있는 곳이 제가 일하는 병원이라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난처할 것 같았어요. 그럼 퇴원하자마자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퇴원하는 남편을 차로 데리러 갔습니다. 잠깐 들릴 곳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 말을 하자 남편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집 근처의 카페로 향했어요. 남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니 변호사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아직 아픈 다리로 서 있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얌전히 의자에 앉았고 저는 이혼 신고서를 내밀었어요. 이혼? 갑자기 왜 그래?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조용히 화를 냈어요. 왜? 다른 여자랑 여행 갔다가 사고 났잖아. 바람 피운 증거도 집에서 바로 찾았어. 겁도 없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게다가 아버님 아프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더라. 주말마다 집 나가서 그 여자 만난 거지? 남편의 얼굴이 한순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사고까지 났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유정 씨는 많이 안 다쳐서 금방 퇴원했더라. 설마 본처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송될 줄이야 알았겠어? 지질이 운도 없지. 그리고 이건 위자료인데 당신 능력이면 가능하지?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아낼 거야. 저는 작성된 이혼 신고서와 펜을 건넸어요. 남편은 펜만 쳐다볼 뿐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만 다친 줄 알았는데 손도 다쳤어? 왜 가만히 있어? 얼른 펜 안 잡아? 제가 비아냥거리자 남편은 겨우 펜을 잡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걸 머뭇거렸어요. 왜 사인 안 해? 다시 시작할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설마 그냥 잠깐 한눈 팔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 제 말에 남편은 전곡이 찔렸는지 몸이 움찔했어요.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야? 나는 상간녀일은 문신 새긴 사람과 절대 못 살아.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기억 안 나? 응급실 실려왔을 때 나도 거기 있었잖아. 나보고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친 건 기억나? 당신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문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봤어. 이유정 맞지? 도대체 이름은 왜 새긴 거야? 그게 뜻하는 게 뭔데?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계속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그건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갈색 머리도 해보고 귀도 뚫고 게다가 문신까지? 정말 촌스럽기 짝이 없네. 그런 건 적어도 이혼하고 나서 했어야지.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저는 상간녀를 만났어요. 일부러 만난 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길을 잃고 매점을 찾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저에게 말을 걸었던 거죠. 매점은 저기 모퉁이를 돌면 바로 보여요. 이유정 씨 맞죠? 우리 남편 만난다고 고생이 많네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제 명찰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도망갔어요. 저는 병원 안에서는 뛰면 안 돼요? 라고 외쳤어요. 어쩌면 저보다 이 여자가 더 운이 나쁠지도 몰라요. 이렇게 큰 병원에서 본처를 만났으니까요. 문신을 새길 정도로 좋아하는 여자를 두고 저에게 매달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혹시 상간녀와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캐물었더니 맞다고 했어요. 상간녀는 들킬 줄 몰랐고 위자료를 청구당할 바에 차라리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헤어졌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간호사들은 나쁜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남편과 결혼할 때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은 생각도 못했는데
상간녀 이름을 문신 새길 정도로 멍청할 줄이야. 저는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는가 봐요. 나머진 변호사님께 부탁한다고 말하고 일어났어요. 변호사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는 짐 빼서 이사 갔으니까 집에 갈 때 택시든 뭐든 알아서 가. 그럼 안녕?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불쌍한 표정을 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전부 자기가 다 자초한 일인데요. 그 후 저는 어렵지 않게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두둑히 받아냈고요. 알고 보니 이유정은 남편의 직장 후배였는데 온라인 게임하며 대화를 나누던 사람 중에 직장 후배가 있었고 남편은 이건 하늘이 엮어준 운명이라며 신나서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지 운명이 이런 건지도 모르고 말이죠. 물론 이유정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 여잔 쪽팔려서 퇴사했다는데 전 남편은 아직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 다니든지 말든지 아무렇지 않아요. 동료 간호사들에게 제 이야기가 소문났지만 다들 웃어넘겨서 저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세희입니다. 대학교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소극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저에 비해 남편은 친화력이 좋고 친구도 많아요. 세미나에서 계속 교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고 결국 도서관이나 카페에 함께 가서 공부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같은 세미나를 들었지만 저처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남자친구처럼 인기 많은 사람과 사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저에게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남자친구였어요.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백을 받아봐서 기뻤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아줬어요. 남자친구는 잘생기고 친절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기에 이성으로 끌렸어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달랐을 거예요. 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여자친구가 될 만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정말 내가 좋았어? 그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며 응?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이런데 그냥 잘 모르겠어. 왜 날 만나는지 궁금해서. 글쎄, 너랑 있으면 편해서? 대답을 듣고 제 얼굴이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나 봐요. 뭐야, 그 표정! 어디가 좋은지 그런 걸 일일이 말해야 알 수 있는 거야?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듯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계속 귀찮게 하면 저를 싫어하게 될까봐. 자기 말이 맞아. 엉뚱한 질문해서 미안해. 한동안은 어색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저는 일반 회사에 취직했고 남자친구는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다행이야. 아빠랑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원래부터 혼자 척척 잘하잖아. 이제부터는 사위가 곁에서 지켜주겠구나. 부모님은 다 대학생일 때 만났다고 했어요.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는 두 분을 보면 딸로서도 부러워요. 아버지는 성실근면한 분이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유명 대기업에 입사한 아버지는 꾸준히 경력을 쌓아 임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는 출판사에서 일하셨어요. 결혼 후 육아를 병행하며 취미로 요리를 배우셨는데 현재는 성공한 요리 연구가로서 몇 권의 요리책도 출간했고 요리 교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결코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두 분을 보며 저에게도 어느새 자립심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공부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는데도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불편함 없이 자랐지만 빨리 독립하고 싶었어요. 언제까지나 부모님 품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손주도 안겨드리고 싶은 꿈? 아니, 목표도 있었고요. 하지만 함께 살면서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학원생 시절에 알바해서 수입이 있었지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어요. 여보, 알바 월급 나온 거 생활비에 조금 보태주면 고맙겠어. 저는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조금은 보태고 있잖아. 언제는 생활비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 바꾸는 거야?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언젠가는 교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남편은 예전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그 꿈을 응원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 월급이 신입치고 꽤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도록 해. 이렇게 말한 건 분명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하지만 제가 말끝을 흐리며 머뭇거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역시 당신은 이해 못할 것 같았어. 대학원생이 되면 모임이나 활동비로 돈이 많이 들어.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연구실에서 여행 가기로 했거든. 그런데 여행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나중에 갚을 테니까 20만 원만 빌려줘. 이런 식으로 남편은 조금씩 저에게 돈을 빌렸어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래저래 남편이 집을 비우는 횟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차갑게 식은 밥을 앞에 두고 휴대폰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어쩌다 기분 좋은 모습으로 귀가해서는 여보, 저번에 여기 가고 싶다고 했었지? 마침 내일 휴일이잖아. 같이 가자. 라며 여행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오늘 밥은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역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한단 말이야. 라며 제 기분을 띄워주기도 했어요. 남편이 다정하게 대할 때마다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떠올렸고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어요. 이런 부자연스러운 삶에는 머지않아 끝이 올 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꾹꾹 눌렀어요. 결혼을 결심했을 때 너무 행복해하셨던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무렵 부모님은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하셨어요.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며칠은 여기서 좀 쉬는 게 어때? 낯선 곳에서 적응하느라 많이 피곤할 것 같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 함께 저녁 먹자. 그날 저녁 식탁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네 고모가 왔었어. 너 보고 싶다고 다음에 차 한잔하게 연락 좀 하고 살라더구나. 그러고 보니 연락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네요. 알겠어요. 오기 전에 미리 말하면 널 불러서 같이 모였을 텐데 꼭 갑자기 온단 말이지. 고모는 열정적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같이 편한 분이셨어요. 부모님께는 말하기 어려운 것도 고모에게는 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고 항상 힘나게 해주셨어요. 친정에서 지낸 며칠 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고모를 만났어요. 패션 디자이너이신데 그날따라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 옷차림을 하나하나 살피시며 세희야, 여자는 결혼 후에도 항상 경쟁하잖아. 언제든 매력적으로 보여야 해. 여자의 자신감은 옷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신경 써야 해. 사실 요즘엔 어떤 옷이 유행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넌 솔직하고 진지한 건 좋은데 너무 소심해. 괜찮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남편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 휴일에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운 좋게도 날씨도 좋았어요. 테라스에 앉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걸 맞으니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이 기분이라면 우울하지 않게 고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고모도 알다시피 제가 정말 소심하잖아요. 남편이랑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고모는 제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줬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아직 부모님한테는 말 안 했지. 네, 사실 오늘도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게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들어서 차마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이 정도도 혼자서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랑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친정으로 돌아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최대한 버텨보려는데 고모는 제 의사를 존중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만약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뭐가 됐든 꼭 도와줄 테니까. 한 달 후 시간 날 때 집에 좀 올래. 라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다음 날 휴무였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마당에는 처음 보는 차가 있었어요. 아빠, 이 차는 뭐예요? 누구 거예요? 혹시 사신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벤츠마크를 보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번 운전해 볼래?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비싼 차. 괜히 운전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이 차 네 거야. 마음대로 해도 돼. 예전에 지나가다가 이 차 보고 멋있다고 말했잖아. 그걸 아빠가 기억했다가 이번에 몰래 뽑았어. 이건 요즘 너가 힘들어 보여서 주는 선물이니까 드라이브도 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힘들 때마다 이 차 몰고 집으로 와. 아버지가 저를 위해 벤츠 SUV를 산 거였어요. 이쯤 되면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날 해질녘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갔을 때였어요. 주머니를 더듬다가 자동차 키의 버튼을 실수로 눌렀는데 차에서 사방팔방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때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그 차 뭐야? 돌아보니 남편이었어요. 이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별거 중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말문이 막혀서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장인어른이 사주셨구나? 그런 거지? 아는 척을 하며 말했어요. 당신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어.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관심 없잖아.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뭐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설마 내가 진짜 좋아한다고 믿은 건 아니지? 정말 순진한 거야? 바보인 거야? 진짜 웃기네? 남편의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그럼 나랑 왜 결혼했어? 이제 히스테리까지 부리는 거야? 너희 집은 엄청 부잣집이잖아. 일단 너랑 결혼하면 돈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대학원생인 내가 아르바이트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말해줘봐야 이해하겠냐마는. 어쨌든 그 벤츠도 내가 가져갈게. 너랑은 전혀 안 어울려. 마침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이 차 바꾸고 싶다고 했거든? 이걸로 효도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 그리고 내 말 거절하면 바로 이혼할 줄 알아. 나니까 널 만나주지. 누가 널 만나주겠냐? 그러니까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나중에 차키 넘겨. 남편은 제 말도 듣지도 않고 사라졌어요. 저는 분노와 슬픔으로 머리가 아파왔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져 운전석에 앉아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고모에게 전화했어요. 며칠 뒤 저는 순순히 이혼에 동의했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셨고 제 일상은 마침내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오후에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전 남편이 전시 부모님과 함께 현관에 서 있었고 세 사람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오늘 아들의 이혼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아들 말로는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네요.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네 앞날을 막아버릴 거다. 부모님의 지인 중에 힘 있는 사람 많다. 앞길 막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은 정말로 사랑해서 이혼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협박입니다. 협박. 이건 이혼 취소 사유도 됩니다. 불쌍한 우리 아들. 저번에는 돈 줄 테니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도 했다며? 아마도 남자를 집에 들였을 거야. 어쨌든 가정법원에 가서 아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이의 신청할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과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예를 들면 급엔츠를 준다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전 시부모님이 말하는 동안 전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드디어 도착했네. 어머니와 고모가 숨을 몰아쉬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저기 뭐예요 갑자기? 지금 당사자들끼리 말할 게 있으니까 끼지 말아줄래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아드님 이혼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방금 전에 오빠한테서 연락받고 온 건데 조카한테 큰일 생겼다는데 고모가 돼서 안 올 수가 있나요? 세희야,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모는 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오신 게 이혼 무마하거나 돈 뜯어내려고 온 거 맞죠? 이거 보고도 할 말 있으세요? 고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서 탁자 위에 펼쳤어요. 탐정에 의뢰했어요. 조카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집에 거의 안 들어온 게 그런 이유였던 거죠. 조카를 돈줄로 생각하고 이용하다니.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전 연구하느라 바빴다고요. 집에 오면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여느 부부처럼 살았잖아. 당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아들! 엄마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잠자코 있어. 네 잘못 없는 거 다 알아? 맞아. 저런 자료는 거짓인 게 틀림없어.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울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루 종일 공부하는 착한 아들을 왜 선동해? 물론 부모님이 보시기엔 착한 아들일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건 가족끼리 사정이고 부모가 부모라면 자식도 자식일 뿐이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탁자에 놓인 자료들 중에서 고모는 한 장의 사진을 집어서 보여줬어요. 얼마 전 저는 업무차 외곽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같은 호텔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아주 예쁜 여성과 함께 호텔을 걸어 다니고 계셨는데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보였어요.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였어요. 뭐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얼굴색이 변하며 앞에 있는 자료를 빠르게 집어들고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이거 뭐야? 당신 언제부터 이런 짓 한 거야? 이걸 믿어? 보지 말고 이리 내놔. 이리 줘. 전 시아버지는 상당히 당황한 표정으로 손에서 자료를 뺏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 읽은 전 시어머니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 말했어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틈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짓 한 거지? 벤츠 갖고 싶다고 한 것도 이 사진 속 여자 때문 아니야? 전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고 전 시아버지도 서둘러 뒤쫓아갔어요. 남겨진 전 남편은? 잠깐만. 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허둥지둥 뒤를 쫓아나갔어요. 남겨진 우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동안 자리에 머물렀어요. 고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윙크했습니다. 나중에 고모한테 들으니 전 시부모님은 이혼했다고 하네요. 더 이상 그런 나쁜 남자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매력적으로 변해야 해. 내가 가꾸는 방법 처음부터 다 알려줄게. 고모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저를 데리고 여러 곳에 다녀줬어요. 식사, 쇼핑, 여행 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나서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공부에 몰두하는 동안에도 가꾸는 건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던 어느 날 도시의 한 시내에서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오랜만이네. 왠지 예전과 많이 달라졌네. 자세히 안 보면 못 알아보겠어.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평범한 전처가 아니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쁘게 꾸민 여자였어요. 그에 비해 전 남편은 많이 볼품없었어요. 부모님의 이혼 소동 때문에 더 이상 대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금전적인 지원도 끊겼다고 하네요.
당장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졌고 주변에 있던 여자들도 하나둘씩 떠났다고 했어요. 빛나던 과거의 자신은 순식간에 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제 모습이 눈길을 끌었던 거죠. 전 남편은 마음이 흔들렸는지 저기, 괜찮으면 오랜만에 얘기라도 하지 않을래? 어디 카페에라도 들러서. 이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세희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근데 이분은 누구셔? 아시는 분이야? 전 남편에게 시선을 옮기며 물었어요. 아는 사람인데 인사 좀 했어? 그럼 영화 보러 갈까? 그래, 가자.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깍지 끼고 걸음을 옮겼어요. 전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런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건널목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저 역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